네, 청렴한 세상을 꿈꾸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렴 강사 박준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공직유관단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반부패 법령 이야기, 이름하여 청렴의 진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강의예요. 자,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으며 지금 우리를 어떻게 규율을 통제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렴의 진화 지금 시작합니다. 음악 없어요? 자, 갑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지점이에요. 청렴. 그게 뭔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국민 여러분께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나에게 청렴이란? 청렴이 뭘까? 자,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QR코드가 보이죠? 화면 속에서 직접 QR코드를 실행하셔도 돼요. QR코드를 실행해 보시겠어요? 지금 QR코드를 실행해 보세요. 자, QR코드를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등장할 겁니다. 자, 대한민국 공직자 100명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청렴이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워드 클라우드라는 설문의 한 기법인데요.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글자의 크기가 가장 큽니다. 뭘까요? 우리 공직자들을 생각하는 청렴의 정의, 바로 깨끗하다 또는 반부패, 투명성, 이런 겁니다. 자, 청렴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더니 그 의문이 해소되지가 않아요. 여전히 추상적이고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이 청렴에 대한 개념은 15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직 가치에 대한 인식 조사를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해봅니다. 국민 1000명, 공무원 무려 4085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직 가치, 현재 가장 필요한 공직 가치는 무엇이냐? 국민들이 1위로 꼽은 것, 청렴성. 공무원이 1위로 꼽은 것, 청렴성. 자, 그럼 지금 말고 시간이 흘러서 30년 뒤에 과연 우리가 최고로 꼽는 청렴, 공직의 가치는 무엇이냐? 국민 1위, 청렴성. 우리 공무원 1위, 청렴성. 자, 청렴성은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적인 합의를 이뤘다. 무슨 말이냐? 청렴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공직사회는, 우리 국민은 청렴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 과연 이런 청렴이 우리 법 제도, 반부패 법령, 우리 안으로는 어떻게 찾아와 있을까? 찾아보니 대한민국 헌법 46조 1항입니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조항 중에 통틀어서 청렴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국회의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법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되어 있냐? 바로 부패방지 권익위법 드디어 등장을 하네요. 반부패 법령의 맏형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부패방지 권익위법 7조에 공직자의 청렴 의무, 이런 제목 하에 이렇게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공직자는, 주어가 공직자예요. 청렴의 의무가 우리 입법자들은 이미 결단을 한 거예요. 공직자는 청렴을 해야 한다. 자, 그 청렴이 뭘까? 한번 잘 들여다보니까, 자, 화면 보세요. 파란색 3가지를 하셔야 되고요. 빨간색 2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청렴이 뭘까? 첫째, 법령 준수. 법령 준수. 법령을 준수해서 여러분께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시라. 둘째, 친절. 청렴과 친절이 맞닿아 있다고 우리 입법자는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셋째, 공정입니다. 이 친절과 공정이란 거대 담론이 입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옆에 이미 찾아와 있던 거예요. 하지만 조금 어려워요. 와닿지가 않아요. 아까 마치 설문을 보신 것처럼 공정이 뭘까? 청렴은 뭘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공직자가 하면 안 되는, 청렴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2가지를 선언합니다. 첫째, 부패행위 하면 안 됩니다. 둘째, 품위 손상.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만나는 순간 와닿아요. 예, 부패 행위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품위 손상,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관련된 법령에서 이미 선언을 하고 있던 거예요. 결국 청렴을 규정하기 위해선 이 부패 행위를 찾아가야 되고 부패 행위를 빼내줘야 돼요. 과연 그게 뭘까? 반부패 법령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 반부패 법령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 도표를 보시면 빨간색 숫자 보이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반부패 관련된 법제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직사회, 공무원 스스로가 조금 더 나아가서 공직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정작용을 하자.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투명해지자라는 결단 아래 제정된 게 공직자윤리법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공직자가 들어가요. 공직자윤리법. 그런데 윤리적인 뭔가 자율적이고 스스로 자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재산등록, 선물신고, 주식백지신탁, 취업제한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원론적인 의미의 반부패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 물음표를 달기 쉬워요. 그런데 2001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듬해인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을 만들어요. 즉 대한민국엔 원래 이름이 부패방지법이었던 부패 행위를 규정하고 다스리는 법이 있었다가 자 화면을 보시면 부패방지 권익위법 2번 보이세요? 드디어 우리 반부패 법령의 맏형격인 부패방지 권익위법이 만들어집니다. 2008년의 일이죠. 여기서 부패 행위를 규정하면서 부패 행위를 다스리는 그리고 그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를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통합 설치하기에 이릅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이 부패 행위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금품 등 수수나 청탁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그것을 다스리고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2016년에 시행된 오늘날의 청탁금지법 되겠습니다.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청탁금지법은 반부패 법령의 결정체예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청탁금지법을 보면 반부패 법령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흐름. 그런데 다 이게 뭐예요? 부패 행위가 있어요. 청탁이 있어요. 금품 등 수수가 있어요. 외부 강의 등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련의 행위가 있으면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지적하고 통제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미리 사전 예방적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법이 지금 입법을 앞두고 있다. 그게 바로 가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되겠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공공재정 관련된 환수법도 만들어졌다. 이게 대체적인 대한민국 반부패 법령, 우리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법령의 얼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2001년에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2002년에 시행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흘러 2005년에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통합 설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범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무원, 우리가 아는 공직자들의 일련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규범적으로 통제나 제한 이런 것들을 가해요. 처음에는 1단계 계몽 단계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잘 되나요? 잘 안 됐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공직자윤리법, 윤리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에 방점을 둔 법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매뉴얼화해요.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그게 매뉴얼 단계. 역시 징계, 이런 처벌이 좀 경하다, 가볍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한민국 입법 체계상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가장 강한 제도화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건 보통
입법으로 귀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부패 법령의 대부분도 저 제도화 단계, 입법으로 완성된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제도화가 뭘까?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처음엔 지침,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우리가 잘 아는 강령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에도 모두 행동 강령을 갖고 계세요. 그게 코드, 강령의 단계다. 그 다음 마지막이 법규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도화, 입법으로 귀결되는 법규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 어려운 말로 지침 단계는 소프트로, 가볍고 부드러운 법률 체계. 그 다음 마지막 법률화하는 거는 하드로, 강하고 중한 법률 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강령들은 그 중간 지점 어디에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렴의 심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좋아요, 구독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우리가 과연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시각에서 반부패 법령 속 통제장치 바로 알기.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공직유관단체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뭐예요? 또는 공기업은 뭐예요? 내가 공직유관단체에 다니면서도 기관의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공직유관단체라 함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공공과 민간 사이에 있다. 완벽한 관료, 공무원은 아니겠죠. 경영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완벽한 민간 영역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 사이에 있다. 바꿔 말하면 공공의 영역과 민간 영역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지점에 있다. 둘째, 법률과 규정 사이. 법률은 모두 지켜야겠죠. 가령 우리가 지금 현재 학습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아니면 부패방지 권익위법, 이런 법률도 지켜야 하지만 여러분들 기관 자체적인 통상 말하는 내부 규정, 내부 약속 등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규정하는데 그것도 지켜야 해요. 우리는 그 기관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률과 규정을 모두 챙겨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끝으로 세 번째, 평가와 통제 사이. 그렇죠. 우리가 공직유관단체예요.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는 숙명에 놓여 있습니다. 보통 그걸 평가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규범을 챙겨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법률이나 규정이나 그런 통제 안에도 있다. 그래서 평가와 통제 사이에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규범들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게 공직유관단체 되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 변천사 이랬는데 대상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무슨 말이냐? 공직유관단체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제가 공직유관단체 하고 싶은데요. 저는 답답해서요. 공직유관단체 안 할래요.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숫자가 어때요? 오른쪽으로 우상향하죠.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상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결국 공직유관단체의 숫자가 물리적으로도 증가하지만 공직자의 숫자도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주무하는 부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선생님이 직원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지점인데, 첫째, 공직유관단체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세 번째 줄 보이세요?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지정하고요. 인사혁신처에서는 현재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는데 맨 아래 숫자 보시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연도 해를 거듭할수록 숫자가 커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공공기관이건 공직유관단체건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즉 규범을 잘 알고 반부패 법령을 잘 준수해야 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만났나요? 공무원만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직자란 개념이 만들어져요.
범위가 늘어나죠. 예, 동그라미가 하나 늘어나요. 그런데 공직자 등, 저 단어 어디서 보셨나요? 네, 저 단어 어디서 봤어요, 우리? 그 유명한 여기 밑에 나오고 있죠.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에서 만났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왜 그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냐? 바로 이 대상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저 등자에 누가 들어가요? 잘 아시는. 원래는 공직자까지가 규율 대상이었다가 등자를 붙였으면서 등자라는 개념의 사학. 사학의 반대말은 국학공학. 국립이나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의 교직원이나 임직원 등 또는 언론기관 종사자가 저 등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의 포함시키기 위해서 공직자 등이란 개념을 만들었고 그들이 공직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의미의 공직자는 자 화면에 보시면 부패방지 권익위법에서 선언을 하고 있었다. 가, 나, 다. 가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라고 그랬죠. 나는 뭐예요? 자, 우리예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는 왜 이렇게 썼냐?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부패행위 신고를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패행위 신고를 할 때만 공직자로 보겠다. 그게 바로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임직원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목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이라서 공직자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규범을 아셔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청탁금지법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고 공직자 등이라는 개념 때문에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법이. 2016년의 일인데 그때 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을 포함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 7대2 합헌 판결. 교육과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 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 이런 주문이 등장해요. 즉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다를 바 없고 기능적인 차원에서 언론인 역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게 2016년의 판단이었고 현재 적용 대상이 되고 있는 확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확장은 청탁금지법에서 또 하나 등장해요. 공직자 등과 함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바로 이 금품 등 조항입니다. 어떤 기관을 갔더니요. 아니 선생님 금품 등 띄었어야죠. 등자는 유전 명사잖아요. 지금은 국어 시간이 아닙니다. 맞죠? 등자는 원래는 띄었어야 하는데 붙였었어요. 아까 공직자 등도 붙였었듯이 금품 등도 붙였으면 뭔가 확장이 일어나겠죠. 자, 바로 그게 나와 다 되겠습니다. 원래 의미의 금품은 뭐예요? 가가 되겠죠. 가목. 제3적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 예로 든 거 화면 보시면 향응, 편의. 그런데 향응, 편의 또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까지 금품과 금품 등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런 규정이 생겼다. 그래서 금품 등 수수금지, 우리가 취하면 안 되고 받으면 안 되는 금품 등의 대상이 화면에 보시는 가나다로 귀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을 소개해드렸더니 자, 청탁금지법을 보면 반부패 법령이 보여야. 무슨 말이냐? 저 빨간색 박스가 청탁금지법이에요. 청탁금지법 조항 총 24개인데요. 그 조항들을 보면 부패방지 권익위법을 준용하기도 하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기도 해요. 신고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행동강령 조항을 넣기도 하고 또 행동강령의 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2018년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이해충돌 방지 관련된 법률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비밀을 지킨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은 사실은 반부패 법령의 결정체다. 완성체예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을 보면 반부패 법령의 흐름도 알 수 있고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규범의 단계와 확장. 이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반부패 법령이 계몽 또는 그 다음 매뉴얼, 그 다음 제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어떤 규범이 어떤 형태로 통제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 의문의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신고, 제한, 금지. 예. 이 모든 것으로 거의 다 모든 규정을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반부패 법령을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에선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라고 단편적 나열적으로 이해했다면 상당히 실무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반부패 법령의 궤를 뚫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들이에요.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제한이 있고 어떤 금지가 있냐. 자, 신고, 제한, 금지. 이 틀에서 반부패 법령을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금지와 제한이 중심이 되고 그 기저에는 신고가 깔려있다. 사실은 조금 더 선진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하는 건 결국은 신고예요. 신고하고 기록한 다음에 그 기록을 공개하는 일련의 신고 과정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사전 예방으로서 매우 선진적인 반부패 제도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겠죠. 잘 안 되죠. 그래서 일정한 금지나 제한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 순서는 먼저 신고부터 토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파본다는 건 낱낱이 샅샅이 파헤쳐본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신고. 첫 번째, 가장 먼저 만나는 우리가 신고가 잘 아시는 재산 등록과 공개입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재산 등록을 한 다음엔 그걸 일부가 공개하고요. 재산 등록자가 정해져 있고요. 그 재산 등록자 중에 일부가 공개해요. 그러니까 등록한 자가 모두 공개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로서 재산 등록해야 될 지위에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일정한 기간에 정기 재산 변동신고라는 걸 해요.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재산을 축적시켰지? 그리고 내 재산의 형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율적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신고 규정이 이런 거였고요. 다음은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입니다. 우리가 익히 청탁금지법 등을 통해서 직무 관련자 많이 만나보셨죠? 그런데 직무 관련자로부터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정한 거래를 하면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이해충돌 방지법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거래,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할 땐 신고해라. 그런데 공직자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와 거래를 하는 것조차도 신고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거리두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전염병 때문에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고 그 거리두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이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장치도 똑같습니다. 직무 관련자와 일정한 거리를 둘 때 내 직무가 좀 더 공정해지고 깨끗해지고 공직사회가 건강해진다. 이런 취지의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실무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도 이런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고위공직자인데 민간에서 왔어요. 그렇다면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라. 그러니까 제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 그런데 제출을 신고라고 읽어도 무방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즉 임용 후 또는 임용 개시 전 30일 이내에 3년 동안의 민간 분야 내역을 제출하라는 건데 화면을 보시면 저게 내역서예요. 저런 걸 제출하라는 건데 아우 너무 복잡해요. 쓸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where 어디 계셨어요? what 거기서 뭐 했어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했어? 어디서 무엇을 했어?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위공직자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니까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어디서 무엇을 했어? 자, 네 번째. 요 신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예. 신고제도의 어떤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강의 등 신고.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 자료예요. 2020년 5월에 개정되면서 외부 강의 등 신고 본래 제도는 과도한 외부 활동 등으로 금품 등을 많이 수수하는 걸 좀 방지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이라는 그 조항도 금품 등의 수수 금지라는 장 아래 편제되어 있어요, 사실은. 네, 청탁금지법에서요. 근데 이것만 기억합시다. 첫째, 사례금을 받을 경우에만. 네, 해당 공직자가 외부 강의 등을 갔는데 사례금을 받을 경우에만. 아니, 저는 저 대학 가서 후배들한테 재능 기부로 취업 특강했는데 저는 사례금도 없는데 그건 신고해야 되나요? 네, 신고가 필요 없겠죠. 두 번째, 외부 강의 등을 가기 이전에 사전 신고만을 규정했다가 이제는 사후 신고. 네, 그래서 이 외부 강의 등 신고를 만든 그 취지에 부합하게 두 가지를 개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2017년의 감사 사례예요. A 차장은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겠네요. 자신이 졸업한 국립대학에 자진하여 무료의 재능기부 형식 취업특강 출강했다. 네, 근데 제가 살짝 가공은 했습니다. 사실은 취업특강, 뭐 외부 강의 등 가는데 자진해서 제가 강의할게요. 이러긴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요청을 해야겠죠. 따라서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A 차장은 외부 강의 등 신고를 해야 할까요? 자, 신고를 해야 한다. O, 신고할 필요가 없다. X.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 잘 보세요. 자, A 차장, 공직 유관단체라고 가정합시다.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공직자겠죠. 자, 자신이 졸업한 국립대학에 자진하여 이 외부 강의 등을 신고해야 될 건 요청받은 강의만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진하여 하니까 신고가 필요 없다는 가공의 사례. 그렇게 이제 케이스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무료의 재능기, 무료. 사례금을 받았어요? 안 받았다. 그러니까 역시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사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반대 해석이 된다면 외부 강의 등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이 가능하세요. 자, 질문을 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신고제도부터 보고 있는데, 저 부패신고, 공익신고 이런 거 들어봤는데 그건 어떤 신고인가요?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신고는 지금 소개해드릴 부패신고, 공익신고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름은 같지만 특성은 다른 신고예요. 네. 그래서 이 신고제도 하나를 먼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신고제도의 기본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신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패신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부패신고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관련된 어떤 비위, 비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련의 신고를 하는 신고제도의 대장은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아주 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신고가 파생되기도 하고 그 신고제도 통해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그 신고제도는 어떻게 생겼냐? 신고, 보호, 보상 되겠습니다. 이게 일련의 순서예요. 먼저 신고하겠죠. 뭘 신고해요? 공익침해행위가 있어요? 공익신고. 부패행위가 있어요? 부패신고. 이런 식으로. 자, 신고한 다음에 그 신고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합니다. 보호해야 되죠. 법으로 잘 설계되어 있다. 불이익조치금지,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으로. 보호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신고제도를 독려하고 장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보상제도도 만들어놨습니다. 그 보상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그게 화면 왼쪽을 보시면 공익신고의 흐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패신고는 누구든지 또는 공직자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도 누구든지 그런데 공직자는 하여야 한다. 이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공직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매우 중요하다. 공직자에게는 부패행위건 공익침해행위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신고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텝 2 제한 되겠습니다. 자, 제한 여러 가지 행위를 일정하게
상한, 하한 이런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예.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둡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5년간 관련된 업무. 반면에 그냥 퇴직한 공직자가 아니고 비위행위로 면직된 비면직자의 취업 제한은 뭐가 달라요? 몇 년간 취업이 제한돼요. 3년이 아닌 5년간. 5년 동안, 과거 5년 동안 했던 업무에 대해서. 그건 같네요. 그래서 비면직자는 조금 더 중하고 무겁게 5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 제한제도. 두 번째, 가족 채용 제한. 사실은 국민 정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헌법 위에 법감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민들의 목소리, 눈높이, 여론 이런 것들을 법감정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많은 부패로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 채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 강령은요, 이미 일찌감치 이 가족 채용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공무원 행동 강령 5조의 4 되겠습니다. 공직자는 세 가지 종류예요. 고위공직자, 인사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저희 기관은 산하기관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규정은 필요가 없겠죠. 그 경우엔 고위공직자 또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 내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우리 가족이 내가 다니는 기관에 내 여동생이 내가 다니는 기관에 우리 이모가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범위에 있는 가족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빨간색 글자를 눈으로 읽어보세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채용 자체를 차단한 게 아니었어요. 채용이 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족 채용 제한이란 이름이지만 결국 뭘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영향력 행사. 쿡쿡 찔러가지고 저 이번에 내 남동생이 원서 넣었어. 뭐 거기까지 뭐 이런 부당한 영향력. 물론 현재 국회에 가 있는 이해충돌 방지 관련된 법안에는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성된 다음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경조사 통지 제한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건. 경조사가 뭐예요? 이 경조사의 범위는 청탁금지법을 만들면서 교통 정리를 합니다. 경조사, 경사와 조사의 합성어, 경사 기쁜 일, 조사 슬픈 일. 결혼과 장례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동강령 실제 사례예요. 직무 관련자인 퇴직한 후배에게 장례를 알리는 거 가능해요? 직무 관련자니까 왠지 좀 떨떠름해, 거림직해. 그렇죠? 근데 가능해요? 퇴직한 후배라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 재직하였다면 가능하다고 예외를 열어두고 있다. 행동강령에서요. 그 다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사내 배드민턴 동호 회원에게 인트라넷에 결혼 사실을 알렸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인트라넷이었습니다. 사내 게시망, 우리 조직, 우리 기관만 열람이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하고 계정 부여가 가능한 망에서는 경조사를 통제하는 게 허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어떨까요? 홈페이지 안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부망은 가능하나 홈페이지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제한,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아까 본 거네요. 신고에서 본 거죠. 외부 강의 등 사전 신고, 사후 10일 이내 신고, 그 신고에서 본 거죠. 제한도 똑같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그래서 제한이니까 X, 원천 차단으로 읽는 분이 일부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은 일정한 상한액, 하한액 이런 식으로 행위의 어떤 범위를 좁힌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금지는 원천 차단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10조입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에 터잡아서 요청받은 외부 강의 등을 가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면 보세요.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례금에 상한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으로 쓴 겁니다. 정확하게 입법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규정을 잘 만나시면 제한과 금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금지면 뭐예요? 공직자라면 외부 강의 등 가선 사례금을 수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한이니까 일정한 상한액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정한 상한액. 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관의 행동 강령 또는 관련된 내부 규정을 한번 찾아보시면 초과하는 사례금이 어느 정도인지 상한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지와 제한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관련돼서 제가 금지와 제한 관련된 구분은 이 논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반부패 법령에서 금지와 제한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렴의 심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좋아요, 구독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세 번째. 신고도 받고요. 제한도 받았어요. 가장 강력한 친구가 등장을 하네요. 세 번째, 금지입니다. 자, 세 번째 금지. 자, 뭘 금지하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패 행위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부패 행위는 신고하게 되어 있고 처벌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패 행위가 뭐예요? 부패방지권익위법 2조 4호입니다. 자, 우리가 실무에서는 통상 가목부패, 나목부패, 다목부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가목부패입니다. 왜냐? 가목부패를 범할 수 있는 주어가 누군가요? 네, 정해놨어요. 공직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한다. 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휘권한 남용, 법령 위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모. 이게 부패행위예요. 가목부패. 근데 이 규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나 저 규정 어디서 봤어. 낯이 익은데? 낯설지가 않아. 뭐예요? 직무 관련 지휘권한 남용, 법령 위반.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내셨어요. 청탁금지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행위 유형입니다. 법령 위반, 지휘권한 남용. 부정한 청탁 14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할 때 처벌한다는 거죠. 여기서 파생되는 거다. 부패 행위가 이렇게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장을 하네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입니다. 부정청탁은 뭐예요? 금지한다는 거예요. 1번 1호부터 14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5호는 유형이라기보단 뭐예요? 1부터 14호까지의 유형에 대해서 뭐예요? 지휘권한 남용. 아까 본 부패행위랑 또다시 만나네요. 그런 행위다. 자, 모든 것들이 어떤 요건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냐? 자, 화면 상단에 빨간색 따옴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법령을 위반하여. 아까 본 부패행위에서도 똑같이 있었잖아요. 법령 위반, 지휘권한 남용. 자, 법령 위반인데 법령을 위반해서 이러한 청탁을 받아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그래서 우리 공직유관단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내가 지금 부여받은 직무나 권한이 이 14가지 유형 중에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 한 번쯤은 실무에서 반드시 고민해 보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모두 법령을 위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빨간색 박스, 아까부터 눈에 거슬렸어. 빨간색 박스 뭐예요? 9호. 저 친구만 법령을 위반하여란 요건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유권 해석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입원 순서를 바꾸는. 먼저 내원한 사람이 먼저 입원하고 나중에 온 사람이 나중에 진료받고. 이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죠. 조금 더 넓게는 사회상규죠.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의유를 할 수 있다라는 지점이 저 9호예요. 따라서 우리 기관에서는 저게 법령을 위반할 필요도 없는 요건인데 그러면 과연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우리 기관의 용역이나 재화나 뭐가 있을까? 실무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청렴을 생각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해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그렇죠. 금지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자, 화면을 봅니다. 부정청탁 금지, 원천 차단. 금품 등 수수 금지, 원천 차단. 네. 그런데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장이 함께 규정이 되어 있는 10조의 외부 강의 등은 뭐라고요? 사례금 수수 제한. 그렇죠. 아, 저 친구는 제한이었어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였다. 금지와 제한을 구별해서 읽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품 등의 수수금지 너무나 대표적인 조항이죠. 잘 아시잖아요. 청탁금지법 8조 되겠습니다.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 연도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과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100만 원이나 300만 원 이하는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그 액수 이하를 수수해도 역시 과태료다.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금품 등의 수수 금지도 출발은 결국은 뭐예요? 해시태그 첫 번째, 직무 관련성.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 직무 관련성. 네.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금지. 네 번째. 예, 자, 신고도 4가지, 제한도 4가지, 금지도 4가지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 숨은 금지. 예, 우리가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로서 재직하시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금지입니다. 바로 이 화면을 보시면 자,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인데 읽어볼까요? 공공기관의 갑질, 부당한 해외 출장 관행, 뿌리 뽑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예. 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이해충돌 방지 관련된 내용과 지금 소개해드리는 갑질 관련된 내용이 2018년 4월과 같은 해 12월 대폭 들어갑니다. 네,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질행위 이런 은어를 우리 법 규정에 넣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갑질행위를 어떻게 표현하냐? 네, 화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13조의 3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금지되겠습니다. 갑질이 뭐예요?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해서 부당행위 하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금지. 그렇죠. 신고도 아니고 제한도 아니고 금지, 원천 차단한다. 그 예로 1호, 2호, 3호, 4호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고 상당수의 공직유관단체는 이미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본 영상을 통해서 이 5번째를 좀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5번째는 뭐예요? 그 밖에 해당 기관에서 이 갑질 행위를 새로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관은 이렇습니다. 우리 기관 구성원이 생각하는 갑질은 뭘까요? 라고 설문을 던져요. 그 다음 설문을 취합한 다음에 분류해서 그거를 내규화합니다. 아, 우리 기관에선 우리 기관 고유 업무의 특성상 우리 기관의 설치 목적과 행태상 이런 갑질 행위가 발생이 많을 수 있겠구나, 실제로 많구나. 그런 것들을 촘촘히 뽑아서 이렇게 규정화할 수 있겠죠. 뭐 각자 기관의 행동 강령이나 관련된 복무 관련된 규정 등에. 그래서 그 기관의 고유 업무와 그 기관의 색깔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5번째 지점 되겠고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이른바 갑질행위,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설문 항목으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위쪽이 내부 청렴도, 아래쪽이 외부 청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이 보이시죠? 그래서 뭐 상급자나 아니면 직무 권한이 넓은 자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이른바 갑질 관행 관련 2번 등장하잖아요. 그런 행위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설문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묻고 있고 또 답변을 실제로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갑질 행위는 사실은 3개라고 보시면 돼요. 갑질, 트리오! 13조의 2, 13조의 3, 14조의 2. 지금 소개해드린 건 가운데 13조의 3,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고요. 그 전에 사적 노무요구 금지.
그러니까 노무는 그 해당 직원의 노동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적으로 그 사람의 노동력을 요구한 행위는 차단돼 있다. 그게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그러면 공적 노무 요구는 괜찮아요? 공적 노무 요구가 뭐예요? 공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달라. 그게 뭐예요? 그게 업무 지휘고 지시고 감독입니다.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과 사적의 구분은 어렵지 않죠. 예. 업무적으로든 또는 규정적으로든 돼 있다면 공적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인 영역이라면 다 사적이겠죠. 그리고 아까 보도자료에서 보신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의전을 요구한다거나 금품 등을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 등을 차단시킨 게 바로 이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여러분들 기관의 행동강령에 요 세 가지가 규정이 있을 거예요. 이건 세트로, 패키지로 한 번에 같이 읽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법 완성 전에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만나기 전에 공직유관단체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 제언을 드려볼게요. 이 갑질행위, 이 세 가지 행위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관도 이미 규정을 갖고 계시지만 이 갑질행위는 기관마다 그 모양새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맞는 규정을 좀 더 구축하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갑질행위의 대표적인 게 민원서류 접수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는, 그런 권한을, 그런 직무를 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도 많아요. 우리가 하지 않는 업무를 규정화하는 그런 소모적인 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기관에 걸맞게, 우리 기관의 색깔에 맞게 이런 것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반부패 법령은 아까 여러 가지 설문과 장치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듯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래서 공직유관단체 공직자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반부패 법령이 어떻게 금지하고 있고 어떻게 제한하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뭘 신고하라고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촘촘히 챙겨보시는 것이 우리 기관, 내가 속한 기관의 청렴성을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공직유관단체 청렴 팁. 두 가지를 제언해 볼게요. 첫째, 행동강령은 말씀드렸지만 법률은 국가 차원의 입법이잖아요. 입법기관이 주관하는. 그런데 행동강령이라는 건 각 기관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관의 청렴 첫인상, 청렴의 첫 모습은 바로 그 기관의 행동강령이에요. 따라서 행동강령은 우리 기관 구성원의 청렴 철학이고 우리 기관장의 청렴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강령을 잘 한번 챙겨보시라. 역시 행동강령에는 금지, 제한, 신고가 오롯이 잘 녹아 있어요. 두 번째는 내규와 법령의 거리 줄이기. 한국 반부패 법령을 제가 쭉 소개해드렸잖아요. 부패방지 권익위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리고 그 안에 행동강령, 그리고 청탁금지법. 이런 국가 차원의 법률 체계는 매우 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 내가 속한 기관의 내부 규정이 그 법령과 보조를 잘 맞추고 있느냐, 한 번쯤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 의미가 내규와 법령의 거리 줄이기. 이 거리를 줄이는 작업은 제도 개선을 하는 방법도 있고 내규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거듭 강조드리는 행동강령을 꼼꼼히 챙겨보고 개정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청렴을 원하는 자, 규범의 무게를 견뎌라. 자, 우리 공직자 신분으로서 수많은 공직을 현장에서 수행하시는 우리 공직유관단체 공직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청렴하게 국민 눈높이 밖에 업무하셔야겠죠. 그러려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대한민국 반부패 법령의 그 체계, 즉 규범의 무게를 오롯이 견디실 때 진짜 청렴한 대한민국 공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청렴 강사 박준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즌2로 돌아온 인문학 속 청년 이야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네, 인문학 속 청년 이야기 시즌2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정의, 공정, 윤리, 청년 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다룰 주제인데요. 우리 사회에 이제 만연해 있는 주제죠.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갑질, 이 갑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에게 폭행당한 뒤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To apologise on his knees after she was served nuts in a bag rather than a bowl. 이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이제 배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존중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갑질이라고 우리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이 갑질에 있는 게 이제 한국 문화에 유난히 또 많이 보인다라는 그 특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갑질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갑을 관계라고 하는 게 아주 익숙해진 것이 사실은 계약서 쓸 때일 텐데요. 이것이 단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이런 힘의 관계로 해서 그것을 한 걸음 더 넘어가 가지고 좀 더 억압적이거나 좀 불편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갑을 관계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외신들이 한국의 그 갑질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특히 얘기하는 게 재벌 갑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경우에 재벌이라는 단어랑 갑질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그 한국의 재벌 특권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재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명히 한국말인데도 이게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세계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거대한 부자, 대기업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지만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재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이제 그런 의미가 되었는데요. 이 가족 중심의 어떤 수직적인 위계 이런 질서가 이제 기업 속에서 강하게 이렇게 작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 이게 한국의 재벌 내지는 재벌 갑질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갑질이라고 영어 표기까지도 하는 이 의미가 외국에서 볼 때는 이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께. 이게 신기함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공감대인가요? 그들도 느끼는? 뭔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좀 부유하다라는 말을 하는 affluent라는 단어하고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애플루엔자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영어에도 만들어져서 이제 이걸 번역하게 되면 뭐 부자병 뭐 이런 의미도 되는데요. 이런 식의 이제 소위 그 빈부의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역시 공감대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재벌 갑질이라고 표현하지만 중국에도 푸얼다이라는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1978년도에 개혁 개방 이후에 이제 부를 축적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역시 뭐 재벌 2세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 중국에서도 이 푸얼다이들이 갑질을 하면서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들에게 예절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까지 강력하게 나서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갑질을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 뭐 굳이 재벌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보면 안정적인 권력이 아니라 안정적인 권력감을 느낄 때
이런 걸 그 갑질에 굉장히 취약해진다, 갑질을 저지르기 취약해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나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무엇을 해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운연중에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아주 습관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본능적인 행동을 전혀 제어를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오면서 갑질 행태가 나올 준비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질 논란이 이제 계속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느꼈을 때이 기업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지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재벌, 아니면 그에 준하는 정치적인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만 갑질을 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갑질이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난해 그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SNS에 이제 오늘의 단어로 꼰대라는 단어가 선정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꼰대가 이제 갑질뿐만 아니라 꼰대라는 단어도 이제 해외에서 유명해져서 다 어찌 보면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서글픈데요. 근데 이게 또 조금 꼰대를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의미를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교수님? 네. 꼰대라는 말은 원래 이제 선생님을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비하하는 식으로 사용했던 은어였었는데요.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널리 퍼진 거죠. 사실 이 꼰대의 가장 일차적인 문제는 뭔가 공감대를 갖지 못하고 그냥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당신은 배워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식의 의식이 이제 일반화된 의미에서 그 꼰대 의식,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이 단어까지 소개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이게 또 전하 교수님처럼 이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데, 이게 직장에서 이제 지위를 이용한 갑질, 그리고 좀 심할 정도로 꼰대라고 불리는 행동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 2019년 7월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아예 이제 발효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조금 혼란스러움이나 조직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업 내의 문화나 우리 사회 문화가 이런 것을 문제로 의식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너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개인 간의 문제거나 또는 그냥 도덕적으로 그 사람의 인간됨의 문제이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삼아가지고 처벌을 하거나 기업에서 또는 이제 기업 자체가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의식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법 자체도 괴롭힘 금지라고 하는 표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고 위해를 끼칠 경우에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갖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제도화를 통해서 문화를 좀 바꿔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조사 자료를 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 2020년 3월 말까지 폭언이나 부당 인사 등 총 3,000건이 넘는 괴롭힘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형사처벌로 이어진 게 단 22건만 이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고 하니까 그냥 피해자만 억울하게 당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고객 혹은 소비자, 이런 분들, 이렇게 불리는 분들에게 의해서도 아주 가혹하게 또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감정 노동자, 감성 노동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하는데, 서비스직, 영업직, 판매직에 해당하는 분들이요, 거의 740만 명에 달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속을 누르고 이런 모습만 보이시다가 식욕이 떨어지고 불안, 초조, 우울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좀
들여다봐야죠. 네, 그래서 뭐 너무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신 그 아파트 경비원 그 최모 씨의 경우에도 소비자 갑질을 당해 온 거죠. 입주민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나 큰 괴롭힘을 당했으니까요. 뭐 폭언, 폭행, 협박, 뭐 이런 온갖 갑질을 당했어도 보호받을 방법은 또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칫하면 자기의 자리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래서 생계가 위협해질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이런 자기에 대한 침해가 올 때 곧바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제는 점점 생겨야 될 텐데요. 이런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건 이게 나누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이게 특정인들에게만 닥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나도 이런 일을 하면 저 사람도 이렇게 괴롭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상호간 배려와 그 다음에 역지사지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깨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결국 봐야 되겠네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펴낸 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조사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소비자 갑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이 모욕적인 비난 그리고 욕설인데 이게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소비자 갑질이란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 또는 판매자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라고 이제 규정되고 설명되고 있는데요. 특히 가상의 소비자가 돼서 나의 갑질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챕터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문항들이, 자가진단 문항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잠시 좀 욱하거나 아니면 내 기분이 나빴을 때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나 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저 그냥 나의 행동만 청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과 협동 그리고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월적 지위나 이 직무상 권한을 악용하는 이런 갑질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면서 이게 일선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한 번쯤 그 자체적인 갑질 근절 노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뭐 민간 기업도 이제는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이기 전에 한 사람이 직장인으로서 네. 어떠세요? 네,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런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세부 조직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서 2018년 12월에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해서 이제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 또 직책 등을 이용해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총 5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29명이 중징계를 또 22명이 경징계를 받았는데요. 적발된 공직자 절반 이상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조치가 이루어진 건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공직사회에서 갑질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피해자는 다양한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또 2차적인 피해를 겪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런 감정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갑질로 인한 피해를 받은 분들이 보호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법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모르는 기업들이나 조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도적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적용이 이제 사회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내면화도 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화가 좀 바뀔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인문학 속 청렴 이야기 시즌2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청렴으로 본 사회 갑질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한 줄씩 짧게 한마디씩 또 평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문화의 문제고 교수님께서 심리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제 갑질 문화를 위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갑질 문화를 없애려는 노력을 을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갑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변화가 안 될 때는 조금 혼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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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을은 나란히 있는 관계고 평등한 관계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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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삶, 이게 정의가 아닐까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의 평등이 진정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지 않을까. 이번 강좌는 특별히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이 경험하는 이 많은 이슈 또 일상 속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의로운 판단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사람인지 그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터뷰 영상에도 보셨지만 우리 함께 하신 이 두 분께도 동일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두 분은 정의로운 사람이신가요? 어떠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정의로우실 거고 저는 정의롭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도 솔직히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말씀을 정말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뻔뻔스러울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정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질문을 던져서 다행이지 누가 저한테 물으면 더 뜨끔해지는 이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류가 2000년 넘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고민할 때 항상 등장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끊임없이 질문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과연 답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 어렵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준비해온 사진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 이제 DK 여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이 정의의 여신상 이름은 디케인데요. 그리스 신화 중에 나오는 신으로 정의가 훼손된 곳에서 재앙을 내리는 여신
그런데 이 정의의 여신상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정의의 여신상 눈이 안대로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눈이 가려져 있지만 그런데 다른 어떤 그 정의의 여신상을 보게 되면 안대가 없는 것이 있고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그런 여신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가리는 것과 눈을 가리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정의에 부합하나, 어떤 것이 더 정의를 잘 구현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될까 하는 것이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자의 생각으로는 가리는 게 좀 더 정의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심리학자들은 블라인드잖아요. 가린다는 게. 블라인드가 학술 용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첫 번째는 속인다는데, 사실 두 번째는 보면 정의롭지 못하게 될 거를 안 본다, 혹은 공평하게 되지 어려운 것을 안 본다라는 뜻인데, 채점할 때 이름 가리고 채점하면 내가 귀여워하거나 이뻐하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니까 좀 더 내용에 충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심리학 쪽에서는 가린다가 좀 더 정의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언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을 떠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뜨고 더 많은 팩트를 확인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정의와 팩트와 사실에 가까운 것들을 선택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김 교수님 말씀처럼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더 공정성에 근접할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까 이제 예를 들어 주셨던 것 가운데 채점을 할 때 이 학생의 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의 태도를 생각하고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고 열심히 참여했는가를 또 떠올린다면 오히려 최종적으로 점수만 이제 이렇게 필탑고사의 점수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가니까 어쩌면 더 적절하고 정당한 평가가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봐야 되는.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다른 것은 틀렸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옳은 것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정의 열풍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는 오래된 어떤 정의 이론에서부터 아주 최근의 정의 이론까지를 전체적으로 아주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이끄는 그런 역작이기도 합니다. 27살의 최연소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던 이 마이클 샌델, 이분이 30년 동안 강의했던 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을 책으로 엮었던 것인데요. 이 책은 우리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왔었습니다. 뭐 저도 연구실에 한 권, 제 집에 한 권, 이렇게 두 권이나 그 책꽂이 책상에 꼽혀 있는데요. 사실은 뭐 굉장히 화제가 된 책이지 않습니까? 네, 뭐 소설이 아닌 비소설, 특히 인문학 분야에서 연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이게 영미권 전체에서 10만 권 정도만 팔린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무려 200만 부가 판매된 책이고요. 더 중요한 건 제 옆에 계신 김선욱 교수님께서 이 책을 감수하셨죠. 네. 저도 뭐 전공서적 이후로 가장 또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만큼 많은 국민들이 좀 접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 머릿말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사회 부조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식이 강하다. 또 한국은 젊은 민주사회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경제권 가운데 하나가 된 지금 한국인들은 좋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책을
선택해서 읽게 된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희가 뭐 경제 성장이나 또 민주주의 정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당행위들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국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2010년에 그 책이 번역되어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로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더 이제 심각하게 되고 그 이전에는 소위 그 낙수 효과라고 하는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대기업으로 몰아주고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시 흘러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1980년, 90년, 2000년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정의를 중심으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사건들과 변화의 경험들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 정의의 기준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사가 아주 극도로 높아졌던 바로 그 시점에 그 책이 등장해서 바로 사람들의 아주 집중적인 관심을 끌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게 되면 맨 앞에 앞부분에 트롤리를 끄는 그 전차 기관사의 딜레마가 나오는데요. 이 전차 기관사의 딜레마를 놓고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트롤리 딜레마는 심리학에서도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심리학뿐만 아니라 뭐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시대 여기 한번 연결시켜 보면 참 흥미로우면서도 진지한 대화를 해볼 분야가 하나 있죠. 왜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운전자가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데 지금 저쪽에 횡단보도에 트롤리 딜레마처럼 똑같이 5명이 혹은 이쪽에 1명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핸들을 어떻게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5명을 살릴 것인가 그리고 1명을 그리고 희생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AI 자율주행 자동차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운전자 스스로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무고한 시민 여러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만들 것이냐의 판단은 결국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그것을 결국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 중심으로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의 문제가 결국은 소유의 문제로 또는 금전적인 문제로 환원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된 그 예를 저도 영화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Eye in the Sky라는 영화입니다. 미국이 쫓던 테러 용의자들이 자살폭탄 테러 계획이 있었는데 드론을 통해서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이 테러범 사살 작전이 펼쳐지게 되고 이제 드론 조종사가 미사일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여자아이 한 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드론 조종사가 발사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갈등이 펼쳐지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심리학자들도 버튼 누르니까 직접 총으로 쏜 게 아니라서 덜 하지 않을까 죄책감이라고 했는데요.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그 죄책감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정의에 관련된 판단이 그 순간의 옳고 그름을 또 바로 판단하기 어렵죠. 네,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룬 책을 몇 권을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황경식 교수님이 잘 정리하고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을 먼저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또 한 권의 책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또 다른 책인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을 구별하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행위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부패시키는 바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2주 넘게 인터넷 등에 떠돌면서 피해를 입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뒤에 동선을 속여서 당국이 GPS 조회를 통해 정확한 동선을 확인하는 데 사흘이나 허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강타한 가운데 우리 사회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확진자는 자기의 행적을 감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그 전파되는 경로를 숨겨버리게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바른 순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추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거짓말 또는 뭔가 진실을 숨기는 것, 바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운영이나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막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한번 그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중요한 코로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은 이제 확진자가 한 분 나오시면 그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되는가? 다 공개하자. 아니다.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수가 있냐? 사생활 침해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치열하게 싸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굉장히 능동적이지만 동선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결국은 조정이 되고 조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 옳고 그르냐 정의에 따라서 굉장히 토론하는 데 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완벽한 정의라는 것은 누구도 내릴 수 없다면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또 생각에 따라서 다 각자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을 충분히 나누고 공유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의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서로 나눌수록 정의에 최대한 근접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너무 적절한 말씀을 해주셔서요. 거기에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이 나쁘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진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번 적게 하고 정직한 말을 한마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정직한 훈련을 하는 것, 우리가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이런 것이 우리의 교육 가운데서 또 토론의 결과로서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의란 내가 가장 살고 싶어한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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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대규모 부패 스캔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를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보통 사람들의 용기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패 스캔들과 또 그 시대를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부패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야 할 텐데요. 뭐 제보자, 언론인, 시민활동가, 또 때로는 내부 관계자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이 사람들의 소신 있는 행동은 사회 정의와 공익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는데요. 아마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바로 워터게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워터게이트라는 거대한 스캔들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 워싱턴 포스트지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거대 권력의 음모를 파헤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보통 용기로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심리학 또 철학 두 분의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 속의 공정과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먼저 김선욱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 전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용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나 공정을 위해서도 사실은 정의롭게 살려는 용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용기가 사실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취재를 이렇게 했던 그 언론의 용기,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이고, 그 노력과 함께 아주 핵심 간부이지만 이것이 부당한 일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일 때 그것을 내뱉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던 권력에 깊숙이 들어있는 사람의 용기, 이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소위 이제 딥 스로트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을 직역을 하면 이제 깊은 목구멍 또는 목구멍 속 깊이 있는 것인데요. 아주 고위급에 있으면서도 그 권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정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선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딥스로트 외에 또 하나의 또 단어가 또 여기서 유래가 되기도 하죠. 그 스모킹건이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직역하면 그냥 연기나는 총인데 어떤 사건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는 증거,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가 또 여기서 유래가 되죠. 네네. 사실 뭐 단순 침입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데는 권력 중심부에 있었던 그 은밀한 제보자의 그 도움이 결정적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딥스로트의 정체를 둘러싼 수수께끼가 이제 2005년도에 본인이 직접 나서면서 풀렸죠. 전 정말 놀랐는데 FBI 2인자였던 마크 펠트 부국장이었잖아요. FBI면 사실은 대통령의 최핵심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30년 동안 그 얘기를 비밀을 지키면서도 그 전에 그 얘기를 제보를 하실 수 있다는 거는 두 가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제보자 보호가 정말 잘 돼 있구나. 30년 동안 제보자가 누군지 지킬 수 있다는 건. 두 번째는 그 최측근인 FBI 2인자인 사람조차도 제보를 할 수 있을 만큼 용기를 낼 수 있을 만큼 그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 용기를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갖춰져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좀 많은 걸 느끼게 됐었어요. 네, 정말 이 사건을 보면서 언론 보도에 있어서 정말 제보의 힘이 너무나 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특히 언론인들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워터게이트 속에서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정직일 것 같아요. 사실 정치인이라는 것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단어이었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항상 자신이나 또는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나 또는 권력을 위해서 늘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민주사회로 갈수록 정치가들이 더욱 정직해질 것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점점 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 참 인상 깊었던 게 딥스롯
이제 그 제보 그리고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 이렇게 찾아낸 언론사들의 역할도 대단했지만 사실은 언론사의 역할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인터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혐의도 말하지 않고 그냥 부인하고 침묵으로 일관한 채 그 대통령 닉슨은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사실 난 잘못은 별로 없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토크쇼 진행자 한 사람이 결국 닉슨을 TV 카메라 앞으로 이끌어냈죠. Liddy was not even under suspicion, and so you knew in terms of intent, and you knew in terms of foreseeable consequence. Well, when the president does it, that means that it is not illegal. 스스로가 대통령인 나는 법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실제 대담을 나누는 장면이 또 1시간 분량으로 편집이 된 게 영상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같이 느낀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닉슨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그리고 수세에 몰리면 자기의 본심을 드러낸다는 걸 아는 토크쇼 진행자가 그 점을 적절하게 건드리니까 사건의 전말을 아우를 수 있는 한 문장이 거기서 나왔던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민주사회에서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분도 결국은 이 정의의 문제 그리고 이 정직의 문제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고 이 사회가 점점 투명해지는 그런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제 반드시 겪어야 할 그런 일들을 이제 겪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그것은 민주화가 되어가는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의미하는 스모킹건, 또 어둠 속의 제보자를 뜻하는 딥트로트,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해진 단어들인데요. 하지만 이 워터게이트가 터지기 불과 1년 전에도 스모킹건과 딥트로트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펜타곤 페이퍼스 사건입니다. 바로 이 펜타곤 페이퍼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더 포스트인데요. 미국 여성 최초로 워싱턴 포스트의 신문 발행인을 지냈던 캐서린 그레이엄과 또 편집국장을 지냈던 벤 브래들리가 취재한 펜타곤 페이퍼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첫 의혹 기사가 났었고 또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에 펜타곤 페이퍼스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알려지게 된 부패 스캔들입니다. 이 사건과 워터게이트라는 홍역을 겪었지만 다행히도 그 이후에 언론, 사법부, 수사기관의 소신 있는 행보가 사회 정의와 공익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의혹이 남김없이 드러났고 또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게 됐죠. 정치는 보다 투명해졌고 또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보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패를 감시하고 진실을 알리는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국제 언론인 단체가 세상에 알린 역대급 부패 스캔들이 있는데요. 바로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이죠. 좀 전에는 펜타곤 페이퍼스고 이번에는 파나마 페이퍼스고 이 페이퍼스가 문제네요. 이 정도 역대급 스케일의 부패 스캔들이라면
아무래도 그 해결하려는 노력도 아마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수습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리스트가 공개된 후에 최소 82개국에서 정식 조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여러 국가의 수반이 사임하거나 기소가 됐는데요. 상당수 국가가 비밀 금융산업을 종식하기로 했고요. 또 약 23개의 나라에서 최소 미화 12억 달러 상당이 세금으로 회수가 됐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데 가장 중요한 공익제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우리 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는데요.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에 대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문 변호사단을 운영해 상담과 신고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스 비리를 터뜨렸던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처럼 사회적으로 부패에 대한 견제나 감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나 단체들의 활약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들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세계 각지에서 이제 부패를 고발하고 퇴치하는 뛰어난 개인과 조직에게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수여하는 반부패상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요. 반부패상뿐만 아니라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등 이 청렴을 위한 그 범죄 개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청렴도 순위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부패인식 지수라는 것이 사실은 부패했기 때문이지만 그만큼 부패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승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만큼 우리의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정직한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사회의 그 공정 문화를 바라는 마음들, 그런 노력들이 좀 정착되어 가고 그렇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김선욱 교수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소개해 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언론인들이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해서 이런 부패를 드러내고 또 부패 인식에 대한 인식도도 높이는 그런 활동인데요. 그게 바로 퓰리처 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퓰리처 상을 꼽고 싶습니다. 네, 퓰리처 상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언론 분야에서는 보도, 사진, 비평, 코멘터리, 탐사보도, 공공부문 등 15개에 걸쳐서, 또 예술 분야에서는 픽션, 드라마, 음악 등 7개 부분에 걸쳐서 수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이 상에 어떤 이슈들이 좀 마음에 남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렇게 저는 전문적인 어떤 식견은 없지만 아무래도 2000년에 탐사보도 수상을 받았던 찰스 헨리, 마산 멘도자, 최상훈 기자 이분들이 이제 가장 떠오르고요. 아마 이분이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수상자이고 아마 TV에서도 잠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벌어졌던 노글리 민간인 학살 사건을 세상에 처음으로 이제 보도했던 그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몇 년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떠들썩했었죠. 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그 뉴욕타임스의 경우에도 2018년도에 공공부문으로 수상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굉장히 헌신적인 노력을 한 분들께 저희가 뭔가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장 큰 상과 가장 큰 처벌은 둘 모두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패를 밝히시고 신고하시고 용기 내서 제보하시면 또 이거를 또 드러내신 모든 관련된 분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러면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의 이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을 좀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인문학 속 청렴 이야기 시즌2 그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부패 스캔들과 또 공익제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사회를 어지럽힐 부패를 세상에 알리고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용기를 낸 시대의 영웅들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패 스캔들이란 청렴 사회로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성장통이고 또 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보자의 용기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렴의 심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좋아요, 구독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